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혹시 슈뚜님을 아시나요? 구독자가 지금 33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유명한 유튜버이신데요. 10분 정도 되는 영상을 매주 하나 정도 올리고 계세요. 어떤 영상을 올리시냐면요. 보통 집에서 생활하시는 모습을 찍어서 올리세요. 청소를 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그런 요리한 음식을 먹는 그런 아주 소소한 내용의 영상이에요. 이 영상을 보면 뭔가 아주 천천히 느릿느릿 남의 집 살림을 엿보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저는 우연히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뭐랄까, 영상이 엄청 담백해요. 보통 유튜버들은 얼굴을 드러내고 말을 많이 하는 그런 브이로그를 하시는데요. 슈쭈님은 브이로그라고 올리시는 영상들에 그냥 그 시간의 소리, 물 따르는 소리, 청소기 돌리는 소리, 세탁기 돌리는 소리, 요리하면서 나는 칼과 도마 소리, 이런 소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영상이 카메라가 고정된 형태로 컷이 바뀌면서 아주 얌전한 자막이 들어가요. 제가 처음 이 영상을 봤을 때에도 한 20만 구독자를 가진 어마어마한 유튜버이셨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심심한 영상을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구독하는 걸까 궁금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한번 이 영상을 보고 나면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안 돼요. 끝까지 다 보게 되고 자꾸 이어서 다른 영상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웬만한 영상들은 재생 속도를 높여서 보거나 듣곤 하거든요. 그런데 슈뚜님의 영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속도가 삶의 속도이고 싶다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마치 맵고 자극적인 음식에 길들여져 있다가 심심한, 그렇지만 깊은 맛이 살아있는 평양냉면 국물을 쭉 들이킨, 그리고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 슈뚜님이 쓰신 책이에요. 책에도 필명을 유튜브에서 쓰시는 그 닉네임 슈뚜라고 쓰셨어요. 사실 책을 소개할까 말까 고민을 약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를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와 비슷한 연배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책 제목부터 23 지금부터 혼자 삽니다 이렇게 20대의 싱글 라이프를 내세운 책이어서 이걸 소개해드려도 좋아하실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 책의 매력을 나이와 상관없이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려고요. 내가 나의 취향을 온전히 찾아가는 일이 정말 나이를 떠나서 얼마나 근사한 일인지 함께 나눠보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일찍 독립을 하지 못하고 또 혼자 내 취향대로 살아보지 못하잖아요. 학교를 다닐 때 기숙사에 들어간다거나 자취를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외국에 교환학생을 간다거나 어학연수를 떠난다거나 아니면 지방에서 서울로 취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반대일 때, 그럴 때가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가 결혼을 하면 그럴 때나 원가족과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마흔이 되어서도 쉰이 되어서도 나 혼자만의 시간을 제대로 가져보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최근엔 혼자 여행하는 분들도 많아졌지만 사실 혼자 여행하는 일도 겁나고 두려운 마당에 혼자 사는 일은 또 어떻겠어요?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시간을 갖는다는 뜻이 아닐까 해요. 나는 어떤 무늬의 침대볼을 좋아하는지, 어떤 색깔의 그릇을 좋아하는지,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게 좋은지, 빵과 함께 차를 마시는 걸 좋아하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인 거죠. 슈뜨님은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혼자 산다고 말했지만 결국은 스스로를 들여다보며 내 안의 나와 함께 살아온 게 아닐까 하고요.
그러니까 슈뚜님은 매일 나와 마주하는 시간의 내공을 그만큼 쌓아 오신 거겠죠. 슈뚜님의 영상을 보면 무척 담백한 느낌이 들거든요. 애써서 뭔가 더하거나 빼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투명하게 내비치는 느낌이에요.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그대로. 그 느낌이 책에서 고스란히 묻어나요. 책을 읽는 동안 슈뚜님의 영상을 볼 때 그 느낌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그래도 어떤 군더더기 감정이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집에 돌아와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는 감정을 느낄 때 감정적인 단어를 나열하는 대신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세요. 전자레인지에 10초 데운 크루아상과 모카포트로 끓인 커피를 준비했다. 바람이 나를 지나 커튼에 닿자 커튼이 살랑살랑 흔들렸다. 그 사이로 커피의 하얀 김이 모락모락 퍼져나갔다. 그래, 드디어 다시 내가 좋아하는 집으로 돌아왔다. 이런 식이에요. 글도 영상만큼이나 담백하죠? 영상을 보면서도 이분은 공간을 그려내는 재능이 탁월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글을 읽으면서도 느껴져요. 지금부터 제가 좋아하는 몇 곡지 함께 읽어볼게요. 소개해드리는 꼭지의 순서는 책에 실린 순서가 아니라 제가 소개하고 싶은 순서로 골랐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23. 지금부터 혼자 삽니다. 글 사진 슈뚜 21세기 북스 빛을 관찰하는 시간 이 계절의 내 집은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그리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해가 잘 든다. 더 더워지면 해가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더 추워지면 오후 4시부터 컴컴해지기도 한다.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면 빛은 더욱 강해진다. 길게 늘어진 빛은 집 구석구석까지 가닿는다. 나란히 걸려있는 옷걸이를 차례차례 훑기도 하고 선반에 놓여있는 유리병을 통과해 반투명한 그림자를 만들기도 한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베베의 털을 보여주기도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에는 집에 빛이 들어오는 것만 보고 있어도 시간이 잘 간다. 그렇다고 맑은 날만 좋은 것이 아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시간들도 좋다. 해가 뜨기 전 눈이 시릴 듯한 차가운 공기의 색도 좋다. 점심을 막 넘긴 시각, 특별히 빛나는 곳 하나 없이 담담한 집안 풍경도 좋다. 밤에 노란색 조명을 켜고 영화를 볼 때나 자기 전 모든 불을 끄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에만 의지하는 것도 좋다. 내가 이렇게 내 집의 하루에 대해 줄줄이 꿰고 있는 건 애정이 있는 까닭이다. 빛이 들 땐 화분을 어디에다 놓고 일광욕을 시켜야 하는지, 언제 사진을 찍으면 예쁘게 나오는지, 몇 시까지 형광등을 켜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지 매일매일 집을 관찰한다. 다른 곳은 몰라도 내 집만큼은 그 어떤 전문가가 와서 기록하더라도 나보다 예쁘게 담을 순 없을 거라고 자신한다. 어느 날이었다. 나는 오후의 햇살이 현관까지 깊이 들어오는 걸 보고 있었다. 문득 빛이 집으로 들어와 스치고 지나가는 것들을 차례대로 쫓고 싶어졌다. 동쪽을 보고 있는 나의 집은 사실 아침 말고는 해를 보기가 힘들다. 그런데 마주하고 있는 빌딩이 온통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반대쪽에 있는 햇빛이 하루 종일 집으로 반사되어 들어온다. 빛은 가장 먼저 창문에 와닿았다. 그중 절반은 커다란 전신 거울에 부딪혔다. 거울을 맞고 나온 빛은 여러 가닥으로 갈라져 바닥에 퍼졌다. 반사되지 않은 굵직한 빗줄기는 카메라 선반, 베베의 밥그릇, 저 안쪽 부엌까지 닿았다. 빛은 식탁 다리를 지나며 긴 그림자를, 반쯤 열린 세탁기 문을 통과하며 반짝반짝 반투명한 그림자를 남겼다.
싱크대 위에 세워진 나무 도마 그림자는 왠지 푸르스름한 빛깔로 보였다. 빛은 마법의 힘을 가졌다. 그냥 평범한 물컵도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빛을 만나면 특별하게 보인다. 빛이 닿는 모든 물건의 색이 생생하게 살아나고 심지어 스스로 빛을 발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것들에 나는 자꾸만 시선을 뺏긴다. 시간이 흘러 해가 움직이면서 빛이 들어오는 각도가 틀어진다. 조금 전에 빛났던 것은 그림자 속으로, 그림자 속에 있던 것은 밖으로 나와 새로운 그림자를 남긴다. 평소에는 마냥 하얗게만 보였던 벽 달력이 비스듬한 빛을 받아 오돌토돌한 질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빛을 관찰하는 행위는 내가 집안에서 가장 즐겨하는 취미다. 버리기보다 남기기. 많은 짐을 좁은 공간에 수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짐을 줄이는 것뿐이다. 쓸모없는 것은 사지 않았다고 자부했는데 나도 모르게 살림살이가 야금야금 늘었다. 특히나 부엌을 정리하려면 뭔가를 버려야만 했다. 밥솥과 전자레인지 등 덩치가 큰 가전제품은 당장 갈 곳이 없었다. 이참에 나는 미니멀리즘이라는 것을 실천해 보기로 했다. 대학생 때 관련 교양을 들은 적도 있고 집에 미니멀리즘에 대한 책도 있었다. 하지만 즐거운 소비를 멈추기 힘들었다. 나는 점점 미니멀리스트와 멀어졌다. 지금이 미니멀리즘을 시작할 적절한 시기인 듯 했다. 일단은 제일 문제가 많은 부엌부터 시작했다. 필요도 없으면서 예쁘다고 모은 그릇을 따로 빼냈다. 개중에 쓸만한 것은 엄마가 가져갔고 나머지는 분리수거함에 내놓았다. 구색을 갖춘다고 샀지만 정작 한 번도 쓰지 않은 조리도구들도 처분했다. 딱 내가 먹고 살 정도의 그릇만 남기니 작은 상부장에 여유 있게 들어갔다. 그동안 혼자 살면서 수저는 왜 그렇게 많이 두었는지. 필요 없는 그릇과 조리도구를 더 이상 사지 않기로 결심했다. 다음은 옷장. 최근에 옷 입는 스타일이 크게 바뀌었다. 예전에 입었던 옷은 이제 거의 입을 일이 없을 것 같다. 더 이상 입지 않을 짧고 작고 딱 붙는 옷들을 한 곳에 모았다. 커다란 비닐봉투를 2개나 채웠다. 무게도 상당했다. 예전엔 어떻게 이런 옷들을 입고 다녔을까? 쓰레기를 버리러 가면서 옷도 모두 헌옷 수거함에 넣었다. 큰 봉투 2개를 탈탈 털고 나니 속이 시원했다. 앞으로는 옷다운 옷을 사기로 한다. 편하고 유행을 타지 않고 오래도록 질리지 않을 옷. 한가득 물건을 버리고 난 뒤에야 사람 사는 집처럼 보였다. 물건들은 제자리를 찾았고 더 이상 집안에서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었다. 그 후로는 그날 작은 대상을 하나씩 정해 정리했다. 예컨대 침대 옆 철제 서랍이 눈에 띈 날에는 하루 종일 그 서랍 하나만 정리한 것이다. 필요 없는 물건은 과감히 버렸다. 이때 필요가 없다는 기준은 최근 1년간 사용한 적이 있는가로 정했다. 비슷비슷한 물건이 너무 많을 경우에도 정리 대상으로 삼았다. 샤프심이 5통이나 있다거나 포스트잇이 색깔별로 10종 가까이 된다거나. 항상 필요한 것만 갖추고 사는 줄 알았는데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정리하니 물건이 반 이상 줄었다. 추억을 보관하겠다며 몇 년간 버리지 못했던 보물상자도 비웠다. 모두 나에게 의미가 있어서 모아둔 것들이었다. 처음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을 때 너무도 뿌듯해서 간직했던 은행 명세표, 중학생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모은 각종 스티커 사진과 명함 사진, 소중한 사람과 주고받았던 편지, 다 써서 구멍이 뻥뻥 뚫린 옛날 통장 뭉치, 수능 볼 때 썼던 볼펜, 모두들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귀한 대상이지만 그렇다고 평소에 꺼내는 일은 없었다.
이번처럼 버릴까 하고 고민할 때만 열어보게 되는 보물상자라면 없어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어느새 버리는 것에 중독되었다. 방 한 구석에서 먼지 덮개만 켜켜이 쌓고 있던 물건을 버렸을 때의 쾌감. 머릿속은 언제나 더 이상 버릴 건 없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솔직히 진정한 미니멀리즘은 잊어버린 듯 했다. 그때부터는 버리기보다는 남기기에 집중하기로 했다. 내가 어떤 물건을 버리느냐가 아니라 어떤 물건을 남기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말장난 같은 이야기지만 마음가짐은 확실히 달라졌다. 버리고 싶어서 대상을 물색하기보다 남길 것만 남기자 마음먹으니 자연스레 버려야 할 것이 버려졌다. 앞으로는 반드시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사자고 다짐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해서 사는 건지, 집에 둘 곳은 있는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이 물건을 쓸 건지. 이제는 뭔가를 사려고 할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충동 구매도 물론 사라졌다. 미니멀리스트라고 자처하기에는 이제 막 발을 뗀 수준이다. 하지만 분명 이 덕분에 세상을 보는 시선이 꽤 많이 바뀌었음을 느낀다. 적게 가진 삶이 작은 행복을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쉬는 날의 일상. 프리랜서로 일하는 나에게 휴일은 대중 없이 주어진다. 평일이 될 수도, 주말이 될 수도, 공휴일이 될 수도 있다. 언제 일정이 빌지 나도 알 수 없다. 그냥 이틀 전까지 일이 안 잡히면 쉬겠구나 하는 정도. 지난 몇 주간 부족했던 잠을 몰아서 자겠다는 생각으로 알람도 맞추지 않고 최대한 늦게 일어났다. 시각을 확인하니 오전 10시 반. 오후 2시까지는 잘 거라고 예상했는데 머리가 아파서 눈이 떠졌다. 간밤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따지고 보니 12시간을 내리 잔 셈. 머리가 아픈 게 당연했다. 일단 암막 커튼을 걷었다. 눈부신 빛을 예상했는데 창밖이 희멀건 게 아무래도 날씨가 많이 흐린 모양이었다. 창문을 열고 잠시 환기를 시켰다. 예보에서는 미세먼지 수치가 나쁘다고 했지만 실내의 무거운 공기를 좀 내보낼 필요가 있었다. 베베는 내가 일어나면 따라 일어나 옆에 앉는다. 내가 베베 잘 잤어? 라고 물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길게 기지개를 켠다. 앞발과 뒷발 모두 쭉. 나는 그런 베베가 귀여워서 등을 열심히 긁어주고 베베는 시원하다는 듯이 발가락과 발톱 하나하나까지 더 길게 밀어낸다. 아침으로 베이글을 준비하기로 한다. 자취생에게 만만한 메뉴. 냉동실에 있던 베이글 중 하나를 꺼내 전자레인지로 해동했다. 띵! 경쾌한 소리와 함께 베이글이 알맞게 말랑말랑해졌다.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바삭한 베이글을 먹고 싶은 날에는 반을 잘라 토스트기에 넣는다. 하지만 오늘처럼 만사가 귀찮은 날에는 그냥 전자레인지로 한 번 더 가열해 쫀득한 상태로 먹는다. 오늘 고른 베이글은 플레인 베이글이다. 냉장고에서 딸기맛 크림치즈를 꺼냈다. 물도 끓여서 커피도 내렸다. 베이글을 씹을 때마다 입안에서 쉴 새 없이 쫀득거리는 게 느껴진다. 크림치즈를 발라 달콤해진 베이글에 씁쓸한 커피 한 모금. 매번 느끼지만 정말 환상의 궁합이다. 빵을 데우고 물을 끓이고 커피를 내리는 모든 과정 틈틈이 영상도 찍었다. 카메라 안에 피사체가 되었다가 영상을 찍는 감독도 되는 건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다. 영상을 찍다가 멈추고 다시 자리를 옮겨서 찍고 또 멈추고 그냥 준비하면 10분 안에 끝났을 아침상 차림도 영상을 찍으면 30분을 훌쩍 넘긴다. 그래도 쉬는 날 이렇게 부지런히 찍어놓지 않으면 다른 날 2배로 바빠지니 이 편이 낫다. 시간 여유가 있으니 내가 찍고 싶은 대로 마음껏 찍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렇게 촬영을 하면서 아침을 다 먹으니 어느새 12시가 가까운 시각. 점심을 먹으려면 밥을 해야 한다. 텅 빈 밥솥을 꺼내 쌀 1컵 반을 붓는다.
취사 버튼을 누르자 집안에 구수한 밥 향기가 퍼진다. 밥이 될 동안 어제 널어두었던 빨래를 개고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도 했다. 사실 걸레질을 자주 하진 않는다. 하지만 청소하는 영상을 찍는 김에 다 해버렸다. 나는 가끔 엄마에게 농담조로 말한다. 영상이 나를 사람답게 살게 해준다고. 예전에 나였으면 열흘에 한 번 했을 청소를 이제는 닷새에 한 번씩은 한다. 현관부터 방끝까지 몇 발자국이면 닿는 작은 집 청소가 왜 이렇게 귀찮을까? 베베의 밥을 챙기고 장난감으로 신나게 놀아준 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날씨가 좋으면 산책을 나갔겠지만 미세먼지가 최악이라니 그냥 온종일 집에만 있어야겠다. 몇 시간 동안 영상 편집에 집중했다. 어떤 영상들은 한시라도 빨리 편집하고 싶어서 화장실 가는 것도 잊은 채 신나게 편집한다. 반면 또 어떤 영상들은 정말 진도가 안 나가서 몸을 베베 꼬며 꾸역꾸역 편집하기도 한다. 몰입해서 편집하다 보니 어느새 오후 2시가 넘은 시각. 점심때가 이미 지났지만 일하는 중간에 밥을 먹으면 흐름이 끊겨서 대개 이렇게 조금 늦게 먹는 편이다. 엄마 집에서 받아온 콩나물 김칫국을 꺼냈다. 엄마표 국은 별다른 반찬 없이 밥만 곁들여 먹어도 꿀맛이다. 식사 후에는 낮잠을 잔다. 잠을 잔다기보다는 누워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 뜨거운 베베를 껴안고 이불 안에 들어가 베베의 숨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고 있으면 정말 행복하다. 이대로 시간이 영원히 멈춰도 좋을 만큼. 1시간 정도 누워있다 보면 잠깐 선잠에 들기도 한다. 하지만 대개는 베베를 쓰다듬고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실내가 어둑어둑해지면 그냥 일어난다. 암막 커튼을 치고 조명을 켠다. 저녁 식사 후 입가심으로 뜨거운 차를 마시고 책상에 앉아 글을 쓴다. 내 옆의 노란색 조명만 이 집을 밝힌다. 이 불빛 아래서라면 겨울이든 여름이든 포근한 느낌을 한껏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온전히 쉬는 날이 지나간다. 밖에 나가지 않았을 뿐더러 집에서도 움직임을 최대한 자제했다. 그렇지만 그 어떤 날보다 만족스럽고 뿌듯한 날이다. 나는 잘 살고 있다. 평범한 날이었다. 눈이 떠지는 때에 일어나 밥을 먹고 베베랑 뒹굴고 산책도 다녀온. 그러다 문득 스스로가 대견하게 여겨졌다. 사람마다 정신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계기나 시기가 모두 제각각이겠지만 나의 경우에는 독립이었다. 단순히 혼자 사는 것 말고 기존에 누리던 물질적, 정서적인 것들로부터의 온전한 독립. 내가 자취한다고 말하면 사람들 대부분은 본가가 지방이냐고 물었고 나는 15분 거리에 있다고 답했다. 그 대답에 대부분은 웃었다. 내 연령대에서 보기 드문 일이니까. 비록 학자금 대출액을 갚는 게 까마득했지만 혼자 살면서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고 월세도 꼬박꼬박 냈다. 그럴듯하게 자취방을 꾸몄고 베베의 생활까지 책임지고 있다. 그동안 일도 쉬지 않았다. 자취를 시작하고 1년 정도는 엄청나게 힘들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막막했고 대학 동기들과 비교하며 억울함이나 열등감을 느끼기도 했다. 당시 내 마음에 가득 찼던 감정들은 대부분 분노와 미움 같은 부정적인 것이었다. 그것이 자꾸 내 정신을 잠식했다. 사는 것과 사라지는 것은 매우 다른데 나는 오랫동안 내가 사라지고 있다고 느꼈다.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닌 존재하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삶. 그저 시간이 이끄는 대로 따르는 삶. 그런 내가 어떤 계기로 이토록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게 되었을까? 불행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지점은 확실한데 행복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지점은 희미하다. 이제 나는 나를 조금 더 알게 되었다. 내가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활 습관이 어울리는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지,
어떤 일을 잘하고 어떤 일을 못하는지. 예전에는 이미 자신의 영역이 확고한 다른 사람을 보며 나만의 색을 가지고 싶어 전전긍긍했다. 그것은 억지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타인 대신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좋아하는 것을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레 묻어나는 것이었다. 그동안 나는 혼자 산다고 말했지만 결국은 스스로를 들여다보며 내 안의 나와 함께 살아온 게 아닐까. 어쨌든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말은 대부분의 경우에 옳다. 작은 것에 만족하는 하루하루가 쌓여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었다. 이제 내 안에는 부정적인 감정보다 긍정적인 감정이 많아졌다. 집 안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어디 하나 나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디퓨저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향이 그윽하게 풍기고 식기는 친구들이 자주 놀러 오기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치고 많은 편이다. 내가 자주 가는 브랜드의 물건이 곳곳에 놓였고 방 한편에는 내 생각과 닮은 책들이 줄지어 꽂혀 있다. 스피커에서는 즐겨 듣는 노래가 나온다. 행거에 걸린 옷은 죄다 내가 좋아하는 색뿐이다. 집안 모든 가구와 소품은 나의 생활 반경과 습관에 따라 배치되었다. 집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다. 굳이 오래오래 그 사람을 보지 않아도 하나부터 열까지 시시콜콜 이야기하지 않아도 공간이 알려준다. 그 공간을 누리는 사람이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는지, 옷은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 취미는 무엇인지,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는지. 독립한 지 3년째. 나는 많이 자란 것 같다. 단순히 시간이 흘렀기 때문은 아니다. 심리적으로도 많이 안정되었고 이제는 내 색도 조금씩 찾아가는 듯하다. 혼자 살기 전에, 그러니까 집에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는 상상하기 힘들던 일이다. 소중한 의미를 부여하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정돈하다 보면 어느새 집이 아닌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고 내가 가장 나답게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나의 집.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다. 책 읽는 제 목소리 위로 슈뚜님의 영상을 입혔으면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보기에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23세 자취를 시작한 대학생은 이제 27, 자취 경력 5년 차에 접어든 유명 유튜버이자 프리랜서 직업인이자 작가가 되었네요. 나의 공간을 지켜내는 일, 나의 취향을 발견하는 일, 나의 선택에 끊임없이 책임을 지는 일, 집이라는 공간 속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일, 이 모든 일을 참 멋지게 해내고 계세요. 여러분 모두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날 되시길 바라요.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